자, 글 쓰는 작가를 한번 예로 들어볼게요. 여러분들 중에는 글 쓰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물론 대부분의 여러분들이 글 쓰는 것과는 관련이 없는 직업 혹은 그것과는 좀 다른 영역에서 삶을 살아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작가를 한번 상상해 봅시다. 우리가 흔히 잘 알고 있잖아요. 작가는 우리 주변에 많이 있으니까. 자, 작가, 글 쓰는 사람은 어떻게 자신의 나약함을 지켜내는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면 되는가? 제가 생각하기엔 이래요. 지금까지 제가 언어에 대한 관점들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설명해 드렸던 것과 어떤 맞닿는 부분이 있는, 자, 그런 이야기인데, 자, 이렇습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를 든다면 소설가라고 합시다. 소설가. 한 명의 소설가가 있어요. 제가 소설가라고 합시다. 자, 제가 소설을 쓴다면 여러분 어떤 소설을 쓸까요? 궁금하시죠? 제가 소설 쓴다면 어떤 소설 쓸까요? 답은 굉장히 간단해요. 제가 쓸 수 있는 걸 쓰겠죠. 제가 쓸 수 있는 거. 제가 쓸 수 없는 것은 쓸 수가 없겠죠. 굉장히 간단해요. 보다 쉽게 해명해 드리자면 이런 실제 사례가 있었어요. 제가 예전에 석사 논문 쓰고 박사 논문 쓰고 할 때, 지금으로부터 뭐 15년 전, 훨씬 15년 전, 20년 전 얘기죠. 그때는 지금처럼 노트북이 기능이 좋지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노트북도 뭐 그렇게 대단치 않은 것이라서 가끔 이 한글 오피스 혹은 뭐 마이크로소프트 워드 같은 이런 프로그램들이 너무 무거워서 그냥 꺼져버리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게 드물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뭔가 작성을 하다가 그냥 다운되는 거예요, 시스템이. 예전엔 그런 일이 많이 있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어제 뭘 쓰다가 다운이 돼서 쓰던 걸 날려버린 거죠. 한 두세 페이지를 날린 거예요. 자, 그럼 참 난감하죠. 그 논문 쓰는 것도 뭐 쉽지 않으니까.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온종일 썼던 걸 날려버리면 참 난감하죠. 자, 그래서 어떻게 하나요? 다시 써야죠. 다시 써. 그 마지막 저장됐던 부분부터 어쨌든 다시 써야죠. 다시 썼어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죠. 다시 썼어요. 다시 썼는데 이제 몇 페이지를 이제 채운 거죠. 날려버린 그 몇 페이지를 채운 거예요. 다시 썼는데 우연히도 제가 날려버렸다고 생각한 그 부분이, 그 몇 페이지가 남아 있었던 경우가 있었어요. 어떤 방식으로든 그게 저장이 돼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제가 그때 놀란 건 이거였어요. 제가 다시 쓴 것과 이미 썼다가 날려버렸다고 생각한 것과 내용이 거의 동일했다는 거죠. 내용이. 다른 걸 쓰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때. 결국 나는 내가 쓸 수 있는 걸 쓰는구나. 쓸 때마다 매번 달리 쓰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나는 쓸 수 있는 그 한계를 쓰는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자, 이걸 다시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예로 들고자 하는 소설가의 이야기로 가져와 봅시다. 소설가, 제가 만약에 소설가라면 어떤 소설을 쓸까요? 제가 쓸 수 있는 그걸 쓸 거예요. 결국 제가 쓸 수 있는 그것이란 무엇일까요? 제가 학습한 것이겠죠. 제 몸에 배어있는 결국은 타자의 언어들이 반복되겠죠. 자, 이게 글쓰기의 첫 번째 전제인 거예요. 글쓰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다른 실천의 영역에서 무언가를 하신다 해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지배하고 있는 타자의 이데올로기를 어쨌든 반복하실 거예요. 배운 대로 무언가를 하겠죠. 배우지 않았다 해도 문화적으로 습득한 그것을 여러분들은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여러분들이 하는 무언가들은 그게 소설이건 뭐 다른 예술이건 논문이건 혹은 어떤 직장에서의 어떤 활동이건 혹은 종교적인 어떤 행동이건 여러분들이 하는 어떤 행동은 결국 타자의 그림자예요. 여러분들은 결국 여러분들이 배운 대로 무언가를 하게 되어 있어요. 무의식적으로 배운 것들, 의식적으로 배운 것들을 반복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여러분들은 일상의 영역에서 어떤 실천을 시작할 때
세속의 속성을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들이 사랑을 한다 해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스타일 그대로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똑같은 매력을 발산하지만 똑같은 실수를 또한 저지르고 똑같은 욕망을, 똑같은 증오를, 똑같은 사랑을, 똑같은 혐오를 반복하게 되어 있어요. 뭘 해도 똑같다라는 거죠. 누굴 만나도 똑같아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지 말 것인가? 제 생각은 이래요. 소설가라면, 다시 소설가로 돌아온다면 이래요. 그것이 비록 타자의 이데올로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그것밖에 없다면 어쨌든 그걸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내가 쓸 수 있는 그거를 매일매일 쓸 수 있는 그 끝 지점까지 하는 거예요. 그게 비록 타자적인 글쓰기라는 걸 나는 알고 있어요. 내 스스로 창안해낸 무언가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어요. 내가 어떤 글을 써도 결국은 내가 어린 시절부터 살아왔던 나의 삶의 흔적, 즉 타자가 내 삶 속으로 침륜되어 들어와서 흔적을 남긴 그것의 그림자를, 그것의 이데올로기를 나는 내 글 속에서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해야 된다는 거죠. 하지만 반복하는 거예요. 매일매일 엄격하게 극단까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자, 무엇이 출현하나요? 우리가 자, 이걸 지금까지 이러한 반복을 정합적 다수라고 봅시다. 어쨌든 뻔한 게 반복된다는 건 세상의 논리가 반복되는 것이고 세상의 질서가 내 안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를 정합적인 다수라고 본다면 이 정합적 다수의 반복이 극단적으로 반복이 되면 그걸 견뎌내면 내가 그 반복을 계속하는 것을 견뎌낸다면 뭐가 발생하나요? 거기서 분명히 균열이 초래되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거죠. 강박적으로 우리가 그걸 발견하게 되면 히스테리적인 균열의 출현이 관찰될 거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소설을, 어떤 스토리를, 어떤 문장을 강박적으로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문장이 붕괴되는 지점을 또한 만나게 된다는 거죠. 그걸 주목하게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상황에서 그걸 주목하지 못했다면 두 번째의 균열이 출현할 때에는 그걸 알아보게 된다는 것이죠. 어디서 나의 강박적인 반복이 발을 헛딛는지 알아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점에 주목하고 그걸 붙잡는 거예요. 그 사건적인 출현, 그 균열의 출현, 그 신적인 존재의 출현, 조금 과장해서 말한다면 그 신성함의 출현을 붙잡는 것이죠. 그리고 그걸 중심으로 다시 반복하는 거예요. 그걸 중심으로 다시 반복하죠. 그렇다면 첫 번째 내가 반복하던 타자의 이데올로기의 그림자로서의 반복이 위치를 옮기는 것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럼 나는 이 위치가 이동된 곳에서 똑같이 또 다른 반복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처음 내가 있던 장소로부터 조금씩 옮겨가게 된다는 것이죠. 점점 더 옮겨가서 결국은 나는 어디로 가게 되나요? 다른 장소로 가게 돼요. 그 다른 장소를 우리는 뭐라고 부르나요? 지난 수업에서 제가 뭐라고 불렀어요? 비타노바인 거예요. 거기가 바로 새로운 인생인 거예요. 새로운 문체로 쓰고 있으니까. 첫 번째, 내 반복이 시작됐던 곳에서의 문체와는 분명히 변화된 문체의 장소로 내가 갔으니까. 그리고 내가 그 변화된 장소로 나를 이끌었던 것은 무엇인가요? 세속의 속성이 아니에요. 세속에서 회자되는 타자의 언어의 권력이 아니었어요. 무엇이 나를 그리로 이끌었나요? 신성함이 이끌었던 것이죠. 그 신성함은 무엇이에요? 신의 존재의 속성인 것이죠. 신의 존재의 속성은 무엇인가요? 바로 속성이 없음인 것이죠. 속성이 없음은 무엇인가요? 바로 공백인 거예요. 공백이 출몰해서 나의 주목을 끌었고 나를 그리로 이끌도록 만들었어요. 나를 그리로 이끌고 간 거예요. 결국 나는 신에 의해서 인도되었던 것이죠. 신학적인 레토릭을 계속 사용하자면 거부감을 느끼실 수 있는 여러분들도 있겠지만 신성함이 나를 새로운 삶의 세계로, 새로운 비타노바의 세계로 이끌고 간 겁니다. 그게 바로 제가 생각하는, 백상현이라는 사람이 생각하는 글쓰기라는 것이죠. 글쓰기는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나를, 작가를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리고 그건 글쓰기의 세계에서만 그런 것이 아니고 타자의 언어에 의해서 지배받는 인간이라는 규정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한 모든 실천의 장소에서 제한될 수 있는 패러다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 그렇게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화가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목사님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운동선수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어떤 영역에서 무언가를 진실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이라면 제가 지금 말씀드린 그러한 패러다임을 한번 적용시켜 볼 만하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그게 이제 하나의 사례였고, 어떻게 우리가 신성함에 접근하는가, 신의 존재의 속성과 인간의 존재의 속성이 교차하는지를 체험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였다면, 다시 자, 집합론으로 돌아와서 이렇습니다. 이제는 집합에 대해서 우리 재규정을 해볼 수 있는 단계까지 도래했다고 생각을 해요. 집합이란 원래 무엇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집합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 세상 모든 게 집합이다. 그렇지 않냐? 집합이라는 것이 엄밀하게 규정이 되어야 결국은 이 세상이 돌아간다. 제가 한 3회 전에 강의에서는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어요. 집합이 없으면 다 붕괴된다. 한국인이라는 집합이 구성되지 않으면 결국 국가가 지탱될 수도 없다. 남자라는 집합과 여자라는 집합이 구성되지 않으면 결국 행정체계가 마비된다. 자, 집합이란 그런 거다. 집합이란 이 세계의 세속이 견고하게 땅에 발을 디디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기본적인 토대 개념이다. 우리의 사유는 집합으로 구성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자, 그런데 이제는 집합에 대해서 다른 규정을 내릴 수 있게 되었죠. 자, 집합이란 무언가? 집합이란 안과 바깥을 가지고 있는 개념이다라는 거예요. 집합이라는 것은 안에서는 정합적인 다수를 구성하지만, 즉 속성을, 프로프리에이테를 가능하게 만들어주지만, 또한 집합은 증상을 발생시킨다는 거죠. 집합은 또한 정합성을 초과시켜서 비정합적 다수를 출현시킨다는 거예요. 즉 공집합을 출현시킨다는 것이죠. 즉 집합을 구성하는 저 람다 알파식, 자, 람다 알파식은 하나의 집합이 구성되기 위한 함수식이었어요. 저게 있어야 집합이 구성이 돼요. 즉 람다 알파라는 것은 람다에 의해서 알파 자리에 있는 무언가가 셈해진다는 뜻이에요. 즉 속성을 부여받는다는 뜻이죠. 자, 그러한 기능은 집합의 근본 토대 기능인데, 집합의 근본 토대 기능은 세상을 속성으로 선명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세상을 증상이 출몰하는 장소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죠. 이 두 개를 함께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집합이라는 거예요. 집합은 그렇게 작동한다는 거죠. 집합은 단순히 세계를 선명하게 만들어주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